남편이 떠난 날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울 틈이 없었습니다. 46, 두 아이의 엄마, 하루아침에 혼자가 된 여자,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저는 남편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 흰 조화 한 다발,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가 향을 피우고 2번 절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진수 씨 부인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CH캐피탈 대표이사 최재원.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조문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고인께서 저희 회사에 3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 서류에 부인 명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관 앞에서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자리에서 3억 2천, 연대보증, 제 명의. 지금 발인도 안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이 채무 전액을 제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없던 일, 3억 2천이 없던 일이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입니다. 석 달만 저와 한 집에서 살아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그 사람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때리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얼굴이 눈앞에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15살 수진이, 7살 준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계약서 씁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해가 되는 일 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저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악마라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저는 먼저 혼자 움직였습니다. 법원에 전화했습니다. 상속 한정 승인. 남편의 빚을 제가 전부 떠안지 않으려면 신청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차리고 밤마다 법원 서식을 들여다봤습니다. 모르는 말투성이었습니다. 법률 용어, 채권 신고, 재산 목록,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CH캐피탈 말고도 빚이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8천, 카드론 1,500, 지인에게 빌린 돈 2천.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한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서명은 남편, 도장도 남편, 금액은 5천만 원. 채권자 이름은 낯선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야? 남편이 떠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저는 남편이 낯설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몰랐던 걸까요?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도 했습니다. 혼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3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최재원은 짐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첫날 아침 그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야 하지 않습니까? 아침은 먹여보내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무서웠습니다. 나쁜 사람이 이렇게 밥을 짓는다는 게 그게 더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그 차용증 속 여자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여자친구,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최재원에게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래됐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없었고 저는 혼자였고 빚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그리운 게 아니라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이걸 혼자 감춘 거냐고.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떠났냐고.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최재원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 아침을 챙겼습니다.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선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 수진이가 수학 문제지를 들고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15살, 사춘기 한가운데 아빠가 없어진 것도 정리가 안 된 나이였습니다. 최재원이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 문제 어디서 막혔어? 수진이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재원은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수진이가 먼저 문제지를 내밀었습니다. 2시간 동안 두 사람은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고마운 건지 불편한 건지 제가 뭘 느끼는지 모르겠어서 작은아이 준이는 달랐습니다. 7살짜리한테 계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3일 만에 최재원 무릎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최재원이 제 서류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채무조정 서류, 법원 서식.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그거 왜 봐요? 허락했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신청하셨습니다. 이 항목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요? 사망의 채권자 목록을 이렇게 기재하면 한정 승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시 쓰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법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최재원을 다르게 봤습니다. 좋게가 아니었습니다. 더 복잡하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3달 계약이라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서류까지 들여다보는 거지? 왜 아이들 밥까지 챙기는 거지? 무언가 더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남편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냄새가. 그게 무서워서 자꾸 밀었는데 더 미루면 그게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옷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양복, 점퍼, 오래된 티셔츠들,
옷장 맨 아래 칸 낡은 박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열어보니 대학 시절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펼쳐봤습니다. 23, 24의 남편. 웃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젊었던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한 장면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 옆에 선 남자. 어깨 동무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남자. 최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앨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최재원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당신이죠? 그가 앨범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랑 친구였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 순간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누군지, 우리 집이 어딘지,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우리 상황을 다 알면서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최재원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처음 본 게 장례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전입니다. 진수가 소개시켜준다고 데려간 자리에서 당신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눈에 반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저보다 먼저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진수를 선택했고 저는 그냥 친구로 남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이유예요? 진수가 남긴 빚이 너무 컸습니다.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25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최재원을 피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치면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와 이야기할 때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을 줄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달도 안 됐는데, 남편 친구인데, 계약관계인데, 46살인데,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그런데 어느 날 밤 새벽 2시, 저는 또 부엌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 깨울까봐.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재원이 냉장고에서 보리차를 꺼냈습니다. 컵에 따랐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최재원이 옆에 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날씨에 맨손으로 하면 손텁니다. 말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안 울어요. 많이 참고 있는 거 압니다. 혼자 다 하고 있는 거. 저는 행주를 탁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요? 3달 계약이 뭘 안다고. 최재원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멀리서 봤습니다. 결혼식도 봤고 아이들 태어난 것도 봤고 당신이 힘들 때도 봤습니다.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데
화가 안 났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는 게 두렵다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제 마음이 무서워서 2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동네에서 이야기가 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낯선 남자가 드나든다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최재원을 보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진수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남편 채무 관련해서 잠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채무? 채무가 뭐가 있어? 진수가 무슨 빚을 졌어? 그제야 시어머니는 몰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3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사실을, 연대보증에 며느리 이름이 들어간 것을. 저는 결국 다 말했습니다. 차분하게, 사실만, 감정 없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이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아? 남의 남자를 집에 들여놓고.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15살.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알아요? 매일 밤 저 혼자 자는 척하면서 울음소리 들었어요. 새벽에 혼자 서류 보면서 손 떠는 거 다 봤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아무도. 근데 이 아저씨만 왔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최재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게 맞겠습니다. 왜요? 당신한테 피해가 됩니다. 이러다가 집안 관계까지 어그러집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가 뭔지 말해줘요. 처음부터. 비탄감이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었잖아요. 굳이 여기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최재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혼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가슴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준이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준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방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이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재원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도 자고 있겠지. 내일이면 떠나는데. 저는 부엌에 앉아 밤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최재원이 짐을 꾸렸습니다. 가방 하나, 양복 몇 벌, 세면도구. 3달 살았는데도 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준이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저씨, 그 가방 뭐야? 아저씨는 오늘 집에 가야 해. 여기가 집이잖아. 최재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준이도 그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최재원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겨들었습니다. 15살이 아무 말도 없이. 최재원은 수진이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내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왔을 때 이미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최재원 씨, 그가 멈췄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지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있어달라고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가요. 짧은 침묵. 오늘만요. 최재원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밥을 같이 먹었고, 아이들 곁을 함께 지켰고, 밤이 되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했습니다. 조용히 46에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밥 한 끼,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말없이 옆에 앉아주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